첫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약 16분을 날아오른 뒤 고도 700km에 진입했지만 위성 모사체의 궤도 안착에 완벽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발사 과정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 수사에 나선 지 22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늦장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통을 당한 분들께 송구하다며 이틀 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두환 대변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을 시킬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대리주차가 이루어졌고 탁상 공론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요트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업체 대표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전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의 꿈, 첫 발은 뗐지만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37만 개의 부품을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든 이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됐는데요. 고도 700km까지 무사히 날아갔고 이 모사체 분리도 성공은 했지만 마지막에 제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첫 번째 발사 성공률은 30%에 불과할 만큼 쉽진 않은 여정이었는데요.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황규락 기자, 현장 분위기나 평가도 궁금하네요. 네, 조금 전인 오후 5시죠. 누리호가 드디어 발사됐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당초 발사 후에 1단 로켓과 위성답게인 페어링 그리고 2단과 3단 로켓이 제대로 분리되면서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여겨졌었는데요. 하지만 위성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임무는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네, 먼저 발사 장면 보시겠습니다. 누리호는 불빛과 함께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127초를 난 누리호는 300톤급 엔진을 단 1단 로켓, 페어링, 2단 로켓까지 634초 동안 무사히 떼어내면서 순탄하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이후 3단 로켓으로 목표 지점인 고도 700km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모형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본래 누리호 발사는 오후 4시를 목표로 준비했었지만 발사체 내부 밸브의 점검으로 1시간이 지체됐었습니다. 누리호는 설계부터 시험, 발사 등 모든 과정이 순수 국내 기술로 진행됐습니다. 나로호가 러시아 기술의 엔진으로 날았던 것과는 다릅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6개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로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발사 순간의 환호는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12년간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만든 첫 발사체인 만큼 매 순간순간이 신중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누리호의 여정들 안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환호는 아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발까지 걸린 시간은 11년하고도 7달. 누리호가 모습을 드러낸 건 어제 아침 7시 20분이었습니다. 작은 충격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인이 도보로 30분이면 갈 거리를 거북이 걸음으로 조심스레 이동했습니다. 조립동으로부터 그 발사대까지의 거리는 1.8km인데 약 시속 한 1.5km 속도로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발사대로 이송을 했습니다. 기립장치에 의지해 몸을 세운 누리호는 어제 저녁까지 내부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발사 당일 아침 화창한 하늘 아래 항공우주연구원은 오전 10시부터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도 우주 발사 전망대에 누리호 발사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11시 반 첫 고비가 닥쳤습니다. 발사체 내부 점검에 예정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발사 시각이 오후 4시에서 5시로 늦춰진 겁니다. 당초 오후 4시 발사를 예정하였으나 발사대 하부 시스템 및 밸브 점검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점검이 완료되면서 오후 3시 56분 누리호가 기댔던 기립장치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5분 누리호는 저온 고압 연료와 산화제 충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발사 10분 전 발사 프로그램의 자동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누리호. 오후 5시 화염을 내뿜으며 시작된 누리호의 비행. 아쉽지만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검찰이 오늘 성남시청의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성남시청을 4번이나 수색하면서도 이 시장실은 빼놔서 수사 신용만 내냐는 야당의 비판이 컸죠. 대장동 수사 시작 22일 만에 이 시장실 수색이 이뤄진 건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에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투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지 22일 만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의사결정에 성남시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직제상 비서실 소속의 정책보좌관실도 포함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정진상 정책보좌관은 현재 이재명 후보 캠프의 비서실 부실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지만 매번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됐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문제 삼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팥빵에서 팥소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시장실이 빠진 것은. 수사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수사팀이 그동안 정치권을 의식해 시장실 압수수색을 주저하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떠밀리듯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단계별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검찰, 시험을 앞두고 벼락 공부하듯 벼락 수사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일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 만료 시한입니다. 그때까지 재판에 넘기지 못하면 풀어줘야 하는 거죠. 시간에 쫓기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배임 혐의를 누구에게까지 적용할지가 관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4인방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어젯밤 조사를 마친 지 11시간 만에 다시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간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의하신 적 정말 없으세요? 얼른 가서 조사 잘 받겠습니다. 기획금 얘기도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반영하지 않아 성남시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논리를 보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지만 민간 사업자들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려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했다는 게 증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유 전 본부장의 기소를 코앞에 두고 벼락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검찰 수사 역량이 없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역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은 사업 구조가 대장동과 비슷해 제2의 대장동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가져갈 배당 수익률이 자본금 대비 20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 백현동 개발을 맡았던 시행사는 성남 R&D PFV. 정모 씨가 대표로 있는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보통주 61%를 갖고 있고 부국증권과 NH투자증권도 보통주와 우선주를 갖고 있습니다. 2014년 만들어진 성남 R&D가
백현동 개발을 시행하면서 얻은 분양 수익은 이 지분 구조에 따라 배당됩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1,000억 원 이상의 배당 수익 중 700억 원 정도가 정 씨는 물론 그의 아내에게로 돌아간 걸로 추산됩니다. NH투자증권 지분이 실제로는 정 씨 아내의 신탁 지분으로 드러난 겁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SK증권 신탁을 통해 투자한 것과 유사합니다. 정 씨 부부가 지분을 획득하는 데 투입한 돈은 32억 5천만 원. 수익률을 따져보면 2000%가 넘습니다. 배당 수익률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2000%를 넘게 됩니다. 통상의 수익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남시가 환수해 갔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사업과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백현동 사업의 특혜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개발업체는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 단지는 어수선합니다. 바로 최대 50m에 이르는 옹벽 때문입니다. 안전성 재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업체는 성남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선 건물입니다. 사우나와 도서관, 키즈카페가 마련돼 있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이미 80% 이상의 주민이 입주를 완료했지만 편의시설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빨리 입주를 했는데 이제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있죠. 지난 5월 업체의 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됐지만 성남시는 편의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안정성의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승인을 제외했습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최대 50m의 옹벽 때문입니다. 아파트 개발업체는 동별 사용 승인이 부당하다며 성남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옹벽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제 뒤로 아파트를 둘러싼 옹벽이 보이는데요. 옹벽은 아파트 12층 높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조망권 침해는 물론 안전사고도 우려합니다. 옹벽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지도 안 보고 가야 되거든요. 학생은 안 해요. 한석도 안 나가는 부담이 있는 건지. 전문가들도 옹벽의 위험성을 우려합니다. 위험한 지역의 영향권에 옹벽이 안전이 확보 안 되면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범위엔 들어가 있고요. 개발업체 측은 사용 승인 보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옹벽이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는 발언은 옳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호남을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지적했고 당내 경쟁 주자들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공약 발표에 앞서 이틀 전 자신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몸을 낮췄지만 유감 표명에 그쳤다는 비판이 또 나오자 윤 전 총장은 SNS 글을 통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조만간 광주를 찾아 사과의 뜻을 재차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을 찾아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통치를 하셨을 뿐이지 다른 사람과 화합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정치 활동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호남 관련 발언을 할 때는 고민한 뒤 하라며 애둘러 윤 전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사과에도 당내 대선 주자들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우기고 버티는 게 기계냐면서 내가 당대표였다면 제명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는
호남으로 달려가 사죄하든지 후보를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부동산과 원전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배우면 좋겠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여야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을 두고도 민주당 전체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은 물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정점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공모한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거는 국기문란이고 총선 개입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입건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당장 수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없고 무관하다. 그러면은 출석을 해서 무관하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경기도 국감을 끝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구속될 사람은 윤 전 총장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알고도 수사에서 제외해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평가 발언을 두고도 사흘째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40여 년 전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전두환의 대변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웅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요구안을 오늘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도 경기도 국감은 끝났지만 이재명 후보를 향한 대장동 의혹 공세는 다시 시작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 후보가 국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고 오늘 국감에서는 부실 수사를 한다며 검찰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라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오락가락하며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경기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실무자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건의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감에서 위증을 한 증인을 고발하려면 여당 의원들도 동의해야 해 실제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말 바꾸기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48시간을 하면서 체포 시한 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석방을 했어요. 김만배의 구속영장 기각은 또 황당합니다. 수천억 원의 공익을 공공에게 안겨주지 못한 결정권자가 이재명 지사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력을 모으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수사 지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관여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저보고 수사지휘 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수사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모순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접근하시는 걸 보면 장관님이 뭔가 좀 캥기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토위에서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공급 절차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요구했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 공방으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조폭 출신이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나와 국감에서 제기했던 조폭 연루설 불씨를 되살렸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조작의 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조폭이라고 적은 패널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조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인물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자료사진을 띄우고 이 후보와 조폭 연루설을 부각시켰습니다.
전 회장은 호남 출신의 조폭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주 특수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변호사 시절부터 조폭 변호를 많이 했고 조폭 연루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박철민 씨의 의도를 문제 삼으며 박 씨를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가 박 씨의 주장을 의심하는 듯한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말이 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앞뒤가 안 맞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고 말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이 제보의 순수성이라든가 목적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검증 없이 국민의힘이 정치 공작으로 공세하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앞서 박 씨는 여러 장의 사실 확인서에서 돈을 전달한 구체적 정황을 기술하며 이재명 후보와의 대면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박 씨의 전과 기록을 열거하며 범죄자를 내세워 거짓을 조작하면 국민 마음은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조작의 힘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었죠. 올해 1월에는 유 전 이사장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첫 재판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검찰에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좌 추적 주체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지목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건 지난해 8월. 논란이 잇따르자 유 전 이사장은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며 돌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선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한동훈 검사장 개인이 아닌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은 개인을 향한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조만간 법정에서 유 전 이사장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감남 대표들 색깔과 로고 보니까 뭐 짐작은 되네요. 네,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들이 나란히 오늘 국회 과방위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소상공인 골목 상권에 불만이 많습니다. 빨대를 꼽아서 상생이 아니라 살생을 하고 있다고. 저희 좀 미진한 점이 많은 것 같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포커싱을 두고 상생 계획에 대한 발표를 좀 하는 걸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들로서는 국감 출석이 즐거운 자리는 아니겠죠. 여러 문제를 지적당하는 곳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은 국정감사의 단골 손님인데요. 3년 만에 국감에 나온 이혜진 창업자는 포털 뉴스배치가 여론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ICT 기업들이 느끼는 한국의 규제 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칫 경쟁에 저해가 돼서 그나마 잃고 있는 시장을 더 잃게 될까 봐 그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론이 왜곡이 될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로 봤을 때는 걱정이 된다. 뉴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은 뭐 다음과 네이버도 있지만 지금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점점 많은 SNS들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발언은 우리만 문제 삼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도 들리네요. 네, 이번 국감에서만 세 번째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포털이 갖는 중요성, 뉴스 유통으로서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좀 사과를 드리고 이제 선물 받은 사람이 이제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90%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가 이제 카카오에서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10%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돌아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들은 국내에서 급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감장의 품격, 오늘로 사실상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이 네. 품격과는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이번 국감의 여러 장면들을 모아봤는데요. 보시면서 함께 이 품격을 생각해 보시죠. 먼저 오늘 문채위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옆에 계신 정청래 의원님한테도 오늘 한복을 입고 좀 같이 합시다라고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네, 장관님 학교 다닐 때 싸움 해보셨나요? 예. 정청래 의원님은 학교 다닐 때 싸움 진짜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셨답니다. 정청래 의원님을 제가 거론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기록에서도 삭제. 일방적으로 삭제를 요구한다고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속기록에 남기지도 못할 만한 이 농담을 할 만큼 한가한 자리가 아닌데요. 네,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보인 이 태도가 아쉽죠. 정청래 의원은 이틀 전에 국감과는 다소 거리가 먼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청렬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이 맞는 거예요. 아니 국립국어원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분이 잘못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야당 의원의 발언도 한번 보실까요? 이 막대한 1조 원 이익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발생했는데 그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서 소정의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안 주더라니까요. 안 줘요? 되게 서운하시죠? 그럼 옆에 혹시 부인께서 서운해하지 않던가요? 야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자, 제가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올 한 해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시간, 농담이나 정치 공세로 어지럽혀지면 곤란하겠죠. 부디 내년에는 품격 있는 고급 국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고급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시간 지켜라, 말 자르지 마라 이런 걸로만 좀 싸우지 않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잠수 자격증도 없는 고3 현장 실습생이 요트 바닥에 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잠수했다가 숨진 사건,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고 홍정훈 군에게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요트 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6일 현장 실습생인 고 홍정훈 학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48살 황모 씨입니다. 왜 그 잠수 작업을 시키신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 홍 군은 장비를 재정비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12kg의 납배트를 이기지 못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숨졌습니다. 홍정훈 군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지금까지 선장을 못 만들어줘서 미안합니다. 황 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했고 2인 1조 작업이라는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명서를 다 인정했다고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고 학교 관계자 상대도 지금 또 상군 인물들 좀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홍 군이 다니던 고등학교 측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실습 협약서에 적응기간과 수당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외부 위원과 함께 관리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 개발을 했고요. 표준 협약서에 공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실하게 체결을 했고요. 법원은 황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어제 독도 북동쪽 공해상에서 홍게잡이 어선이 전복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9명 중 2명이 구조됐고 선장은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뒤집힌 홍게잡이 어선 바닥을 해경구조대가 망치로 두드립니다. 몸을 엎드려 내부 생존자 반응이 있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잠수사가 선체로 진입해 오전 7시 34분쯤 시신 항구를 발견했습니다. 선장 박모 씨였습니다. 앞서 인근 해상에선 중국인 선원 2명이 민간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 한일 중간수역. 일본 측에서 전복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2시 24분이었지만
구조된 선원들은 그제밤 11시쯤 큰 파도가 덮치면서 순식간에 배가 뒤집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선장 가족들은 바다에서 전해진 소식에 말을 잃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말을 못 하겠고요. 탑승자 3명을 찾았지만 나머지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울진 후포수협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방향을 고려해서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수색 함정을 지정해서 정밀하게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오늘 밤에도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집 안으로 실탄이 날아들어오는 아찔한 사고. 군 사격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실제로 이런 공포 속에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같은 일을 2번이나 겪은 주민도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지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2층 유리창에 손바닥 크기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깨져나간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고 그 사이로 실탄이 보입니다. 지난 8월 제주의 한 군사격장에서 훈련 도중 쏜 실탄이 인근 주택으로 날아든 겁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한 5분쯤 지났어요. 금방 들어오고 한 5분쯤 지나가지고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파편이 막 튀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구멍이 뻥 뚫리고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이 씨의 집과 군사격장의 거리는 4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년 전엔 같은 사격장에서 쏜 실탄이 이 씨가 운영하는 광어 양식장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후 군이 6m 높이의 방호벽을 설치했지만 비슷한 일이 이번에 또 발생한 겁니다. 공병대에서 무슨 시뮬레이션을 3,000번 이상 했는데 전혀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일로 실탄 넘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안전하다고 하니까 저도 그거 믿었죠. 군은 최근 사격 훈련을 재개했는데 이 씨는 지난 8월 2번째 사고 이후 어떠한 안전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 죽을 때까지 사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参부장님이 찾아뵙고 사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실탄이 주택을 덮였는데 다시 사격을 재개하겠다고. 너는 목숨이 2개야! 이번 훈련을 실시한 곳과 8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로 다른 사격장이라는 게 군의 설명인데 두 사격장이 벽 하나를 두고 붙어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기가 이제 0점 사격장이에요. 0점 사격장인데 여기서 이제 한 100m도 안 되게 보여요. 총소리만 들려도 여기 이 방에 오질 못한다니까요. 군은 내년까지 추가 방호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 사격장에서 훈련 도중 실탄이 날아든 피해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선 경기보조원이 군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사격장 차단벽 설치를 위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고요. 2년 전 경주에선 군사격장에서 날아온 실탄에 차량 번호판이 뚫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철판을 뚫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사람이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 정도였죠. 소주 한 박스하고 요거하고 손선분기하고 이렇게 와서 사과 겸 와서 주고 그냥 그래 갔었어요. 전문가들은 군이 사격 훈련을 멈출 수 없는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대 사거리가 3,017m 정도 됩니다. 그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킬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법은 이제 가능하다면은 권총이나 이런 거는 실내 사격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 사격장 형태에 맞는 차단벽을 옆에 설치를 해서 육군의 경우 오는 2035년까지 차단벽이 설치된 사격장을 90여 개, 실내 사격장을 150여 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실내 사격장으로 전환된 비율은 14.8% 정도입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경비원 대상 갑질 근절법이 시행됐습니다. 대리주차나 택배를 집까지 가져다주는 일을 경비원에게 시키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경비원들이 이 법안 내용에 대해 오히려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서울 압구정동의 대단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를 시키는 것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경비원들이 차를 대신 빼고 있습니다.
하나회의에서 치잖아요. 오늘 좀 경비원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아, 그건 우리만 몰라. 여기가 주차하러 정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빨리 해야지. 차가 들어설 수가 없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야지 법대로 어떻게 세상 살아요. 이 지역 아파트들은 주차 공간 문제로 경비원들의 대리 주차가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다 해줘요. 어디든 다 해줘요. 한양아파트, 현대, 신현대, 미성 알고는 있지만 하나받은 게 없으니까는 우리 마음대로 또 이거 못합니다 하면 그러면 꼭 나갈게요. 법 개정을 앞두고 주차관리위원을 고용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경비원이 아니에요. 여기 주차관리위원. 그럼 일일 노동자랑 똑같은 거야. 그럼. 경비원들의 대리 주차는 여전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나 낙엽 쓸기 같은 일은 경비원에게 요구해도 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원래는 전에 처음에 할 때는 분류해서 10만씩 일을 주고 하는 대신에 이거 줬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분리배출 일이 좀 많지는 않으세요, 요새? 엄청 많죠. 예, 분리수거를 제대로 뭐 바빠서 안 하는지 하기 싫어 안 하는지 그냥 갖다가 막 내놔놓고 손질이 많이 가는. 가을철에 낙엽 한참 많이 떨어질 때는 그 작업은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계속 또 쓸고 나면 그냥 쏟아지. 여기 단지가 크죠? 크죠, 여기요. 30년 된 나무 다 해요. 원래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는데 네. 좀 부담이 더 되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법이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 법은 묘하게 만들어놔갖고. 경비원을 위한 법에 경비원을 위한 고민이 빠졌다고 비판합니다. 분리수거가 이제는 지역명에 합법화되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무슨 놈의 그 경비원들에 대한 복지입니까? 하나 잡부고 이 아파트 관리원이라고 보고 환경 뭐 수거원이라고 봐야죠. 차 대리해 주는 거요? 저쪽 강남의 아파트 부자 동네 얘기입니다. 노무사고 뭐 국토교통부고 높은 사람들 의견을 받아도 경비들 얘기는 한마디도 누구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무게감은 더 무거워지고 더 나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스쿨존에 잠시라도 차를 댔다간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를 낼 각오를 해야 하는데요. 단속 첫날 모습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단속에 나서자 운전자들이 급히 차를 빼러 돌아옵니다. 이게 과태료가 얼마예요? 예? 잠깐 생각해. 지금 그 12만 원이에요.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기존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만 스쿨존 주정차가 금지됐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늘부턴 24시간 내내 잠깐의 주정차도 금지된 겁니다. 또 다른 스쿨존에서도 단속반을 발견한 트럭 운전자가 다급히 나와 차를 뺍니다. 차 정차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빼세요. 스쿨존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 건 서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나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도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드러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게나 킥보드가 조금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는 좀 놀라운 경우가 있어요. 아예 차 없애버리면 사고 안 나는 거겠지만 아이들 데리러 학부모님도 오실 거고 필요가 할 텐데. 불가피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 표지판이 세워진 안심 승하차존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최대 5분까지 차를 세워둘 수 있습니다.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주차 공간 부족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요즘 휘발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주유하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 생산자 물가까지 반년째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 유류세 인하 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는데 소비자 부담을 실제로 덜어줄지 박지혜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리터당 7원, 8원씩 올라 있는 기름값. 장거리 운전자들 사이에선 하루라도 빨리 주유하는 게 이득이란 말이 나옵니다. 휘발유값 결제된 카드 내용만 봐도 작년이랑 비교해보면 한 달에 기름값만 10만 원 이상 더 나가더라고요. 한 번 넣을 때 10,000원, 20,000원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싼 주유소 있으면은 알아두고 그 근처 지나갈 때마다
주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1,743.21원,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폭등한 기름값 때문에 생산자 물가는 6개월째 최고 기록을 경신 중. 석탄, 석유 제품과 전력 및 가스, 화학 제품 등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 가운데 절반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나흘 전까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던 기재부는 다음 주 중 유류세 인하 대책을 내놓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유가 방출량 확보 문제라든가 비축 물량 확보라든가 또는 지금과 같이 유가 국내 유류세 인하 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 대안을 같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정부가 고려 중인 인하폭은 10에서 30% 수준. 만약 15% 정도 인하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0원에서 140원가량 낮아집니다. 다만 민간 사업자인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에 따라 소비자 체감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콜센터 직원 1,600명을 별도 기관을 설립해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2월부터 빚어온 공단과 콜센터 노조 간 갈등은 이렇게 잠재웠지만 노조끼리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해 고객센터 상담사 1,600여 명을 정규직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확정되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소속기관을 설립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 조직 예산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독립 운영되는 별도 기관입니다. 오늘 공단과 고객센터 노조 간 합의로 2월부터 이어진 양측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공단 측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정성을 둘러싼 노노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공단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공정가치연대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합니다. 오픈 채팅방에는 이번 결정은 코미디다, 젊은 직원들이 돌아설 것이다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어제는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보안검색 1,900명을 직접 고용해 논란을 빚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지난 2019년 콜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노조끼리 갈등을 겪었습니다. 외부인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열려 있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건보공단은 노사 전문가 협의를 구성해 채용 전환 방식과 임금 체계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늘다 보니 방범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이 1인 가구 현관에 스마트 CCTV 설치를 돕고 있는데 한 달에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자취를 시작한 직장인 문모 씨. 지난 여름 옆 건물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비명소리에 한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어떤 분께서 소리 지르시고 흐느끼고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자친구분한테 맞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CCTV를 달기로 마음먹은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움직임을 감지하면 작동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와 연동돼 집에서도 바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근이나 외출로 집을 비웠을 때도 지난 영상 보기로 방문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CCTV가 길 가는 저를 촬영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집에 있는 상태의 저는 안전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서울시와 각 구청은 지난달부터 1인 가구면 남녀 구분 없이 CCTV 설치와 이용 비용을 3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첫 1년간은 매달 1,000원, 이후 2년간은 매달 9,900원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고 자치구에 따라 첫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 398만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4.9%로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지난 4년 새 25만 가구나 늘었습니다.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배달 같은 것도 비대면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안 가시고 그냥 계속 서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가끔씩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여부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19년 서울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처럼 1인 가구를 노린 범죄 위험도 커지는 상황. 서울시와 각 구청은 연말까지 3,000대의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지난달 대통령 특사로 유엔 총회에서 공연한 BTS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뮤직비디오 제작에 든 창작 비용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죠. 사실관계가 어떤지 따져봅니다. 당시 BTS 측과 정부가 맺은 7억 원짜리 용역 계약서입니다. 별천된 세부 항목을 보면 항공비, 숙박비, 차량, 식비, 그리고 방역 준비비는 보이는데 뮤직비디오 제작, 촬영 비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BTS 측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했고요.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 지불하고 한 겁니다. BTS 소속사가 뮤직비디오 제작 비등을 부담했다는 겁니다. 정부와 계약 전 BTS 측이 제출한 견적서입니다. 여기 적혀있던 창작 비용 5억 7,200만 원이 실제 계약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국감장에서 나온 주장인데요. 앞서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견적보다 실지급액이 줄어든 사정,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법률과 규정이 허가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그것도 영수증 처리가 되는 비용을 정산한 거예요. 문화예술인의 창작비, 정말 영수증 처리가 안 될까요? 정부에서 창작비를 안 주지는 않거든요. 기획료라든지. 국가계약법상 창작비 인정 범위나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요.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매스게임 의상 디자이너도 디자인비를 못 받을 뻔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디자인 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국가 예산에. 담판을 했지. 디자인 피를 주실래요? 이걸 찢으실래요? 35년이 흘렀지만 창작 비용은 아직도 세부 규정이 없어서 계약 전 협의로 결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일부 국가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곳곳에서 겨울철 4차 유행이 극성입니다. 러시아는 국가 전체에 유급 휴가를 선포했고 아시아 첫 백신 접종국인 싱가포르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기차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옷차림이 두터워졌고 방역 작업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Обрабатываем помещения, залы ожидания, кассы и подсобные помещения, находящихся в вокзале. 하루 역대 최다인 1,028명이 코로나19로 숨진 러시아는 겨울철 4차 유행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국가 전체에 유급 휴가 기간이 선포됐습니다. Безусловно, поддерживаю ваше предложение,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об объявлени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нерабочих дней с сохранением за работниками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период с 30 октября по 7 ноя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작한 영국도 7개월 만에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We reported 43,738 new cases across the UK, up 16% from the previous week, and they could go yet as high as 100,000 a day.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싱가포르도 역대 최다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자 2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Nearly 90% of isolation beds have been filled. 90. 백신 접종 5개월 뒤 예방 효과가 3%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얀센 백신에 대해 미국 FDA는 교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허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가을 옷을 갈아입은 북한산의 모습입니다. 이달 하순이면 단풍이 절정을 맞을 텐데요. 산악 안전사고 10건 중 4건은 가을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시고요. 등산화와 지팡이 등 안전 장비 사용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쌀쌀함은 이어지는데요. 서울이 6도, 대구가 7도 등으로 아침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낮에도 대부분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내륙 하늘은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역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그치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요. 마음 편히 세차하셔도 좋겠습니다. 갈수록 건조한 날씨에 불조심 철저히 하시고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하루 3번 맞바람이 치도록 30분가량 환기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풀리기 시작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그제 쏘아 올린 SLBM의 사거리는 590km로 추정됩니다. 이 사정거리에 닿는 건 중국 빼면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거리에 닿지도 않는 미국은 도발이라고 반발하는데 정작 우리 국방부 장관은 도발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야 도발인데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발이 아니라 위협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면 그게 도발이죠. 그런데 도발이 아니라니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달부터 청와대와 정부가 도발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게 김여정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죠. 오늘 한마디, 국민에겐 도발이나 위협이나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